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들과 10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는 입장에 서 있는데요. 섣불리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끝난 상태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가족에는 항상 평화만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봐도 동서의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여태까지 살면서 입 밖으로 욕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협을 보는 성격인데요. 반대로 동서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바람에 몇 번이나 놀랄 정도로 동서의 성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남편은 이런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서방님을 따로 불러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성격이 나온 터라 서방님도 많이 당황해 하는 것 같아 보였죠. 동서는 박사를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저는 평범한 주부라 그런지 함께 모이면 은근히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동서의 행동들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문제는 동서가 귀를 닫았는지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동서, 지금 내가 하는 말 안 들려?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대화조차 섞기 싫다는 거야? 제가 형님이랑 말을 섞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쓸데없는데 제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서요. 형님 할 일 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안 좋은 감정을 키운다는 거 몰라? 내가 봤을 때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하는 행동은 내 딸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댁에 왔으면 어느 정도 눈치껏 행동해야지. 아까도 가족들 전부 정신없이 음식 준비하고 있을 때 동서는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었잖아. 시부모님도 움직이시는데 동서가 얼마나 잘나길래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집에서도 안 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할 시간에 공부했었거든요. 좀 전에도 굳이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잖아요. 인원도 많은데 뭐하러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요? 밥 차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달려들어서 좁은 공간에 몸 부딪히며 북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건 동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다들 겉으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었지만 다음부터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땐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조용히 얘기하진 않을 거야. 형님,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요? 제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시면서 이제 그만하시죠? 재수씨, 말이 좀 심하네.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손윗 사람한테 지금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손님인데 대접은 받고 살아야죠.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시간 내서 시부모님 얼굴 뵈러 오는 건데 더 고마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그만하시죠. 동서는 눈을 치켜 세운 뒤 저와 남편을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건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한 서방님과 시부모님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놀라셨는지 시모는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험악해질 뻔한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오셨어도 집안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동서는 남편이 한마디 해서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서방님한테 집으로 돌아가자며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행동을 보여주었고 서방님은 시부모님께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며 급하게 동서를 뒤쫓아갔네요. 모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동서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멍하니 현관문 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남편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한 번만 더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는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동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썩고 있었죠. 서방님이 동서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는 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를 빼고 서방님과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부모님은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는 듯 보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성격에 우리 모두가 속아 집안이 무너지려 하는데 이런 문제를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기 위해 모이자고 한 거니까 서로 의견 좀 내보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붙들고 있어요. 그냥 이혼해라.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시간만 끌다가 우리 집안 망하겠다. 저도 어머니 말에 찬성할게요. 둘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는 저희 모두를 무시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을 수는 없다니까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동생 나이 때문에 지금 놓치면 언제 또 결혼하겠냐고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일을 진행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요? 서로 한데 모여 이 일로 지금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집안의 가장은 너 아니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행동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갈 거야? 가족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나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냉정하게 말을 하기가 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부부인 건 맞잖아. 그래서 지금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한번 봐봐라. 꼴의 교수라고 우리 가족 전부를 무시하지 않나? 어른을 가르치려 들면서 내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실수는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동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시동생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한테 어떻게 쓴소리를 하냐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네요. 동서가 시댁 집안의 가족이 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배려하며 이해해 주려 했었지만 그런 호의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동서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돌아간 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오는 주말에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려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임신일 것 같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약간의 몸살 기운처럼 미열도 있었고 울렁거림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획에도 없었던 선물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동서의 문제보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뻐 날뛰시며 동서의 일은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우선적으로 제 몸부터 생각해야 된다며 저를 아껴주셨고 시부모님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동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 식사 초대로 시댁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의 한마디에 또다시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죠. 두 분이 부부금실이 좋으신가 봐요?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긴 거라면서요.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도 높다고 하던데 아이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리실만 하실 텐데 또다시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또다시 출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형님 인생은 애만 키우시다가 좋은 시간 다 보내시겠어요. 저는 어차피 아이 계획이 없거든요. 몸매도 망가지고 임신하는 순간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육아로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 같아요. 그렇다고 형님 보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린 것 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거면 입을 다물고라도 있던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못돼 처먹었네.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그러길 바란다는 거니? 그리고 애를 가지지 않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아들, 너는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 알고 있었니? 말을 못하는 걸로 봐선 서로 벌써 대화가 끝났나 보구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희들끼리 모든 걸 결정하고 살 거면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교수라고 좀 나을 줄 알았더만 말버릇도 더럽고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며느리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돌아가.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다. 어머님, 저 서운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여러 가지 통계상 봤을 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는 건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죠.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아이 낳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그땐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안 좋은 일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동서의 행동은 새로웠어요. 양파 껍질 까듯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는
가족 전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너무 당당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저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동서는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동서가 어떻게 박사가 되었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특이했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난리를 치자 동서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낸다면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먼저 일어나 보겠다며 또다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는 동서의 행동,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고 휘청거리시더니 시동생에게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시며 최대한 빨리 둘이 갈라서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동서의 막말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길래 방에 들어가 두어 있어야만 할 정도였어요. 뱃속의 아이가 꼭 장애로 태어나길 원한다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서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시선들을 조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도 눈치는 있는지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동서와 엮이고 싶지가 않아 따로 연락을 안 하며 지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막달이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동서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았지만 10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교를 떨며 한층 업된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어요.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동서는 저와 어딜 함께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곧 출산 예정이라면서요? 움직이는 것도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혹시 출산 전에 저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수 있을까요? 형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대화도 좀 나누고 좋은 추억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멀리 가는 건 아니고 형님 집이랑 멀지 않은 곳에 잠깐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아는 지인도 몇 명 오는데 저 혼자 가는 것보다 형님이 옆자리를 채워줬으면 하거든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이가 회사 일이 많이 바쁜지 같이 참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을 무턱대고 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이제 곧 출산 예정이라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오래간만에 전화해서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지 못하겠네.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저는 형님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데리러 갈 테니까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동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진 않았지만 어느 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자리를 저도 함께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을 동반해서 온다며 시부모님께서 같이 가시기에는 자기를 워낙 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앉아서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고 하길래 제가 동서에게 잘하면 동서도 가족들에게 잘할 것 같아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은 뒤 남편에게 동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려줬어요. 당연히 가는 걸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동서와 만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거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동서는 저를 보며 밝게 웃어 주었어요. 가는 동안 입을 멈추지 않아서 그런지 저도 어느 정도는 긴장이 풀리게 되었죠. 막달이라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도착한 곳의 위치를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문자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동서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꽤 큰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건 꽤 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동서를 둘러싸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동서는 뒤에 있던 저를 소개해주면서 자리로 안내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앞치마를 두르는 돌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네요. 형님, 오늘만 봐주세요. 여기가 사람들끼리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간인데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인데 저 혼자 자리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형님 요리 실력도 좋아서 금방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분들도 같이 협동해서 음식 만드는 거 보이죠? 저희도 똑같이 한 다음 앉아서 각자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다가 가시면 된다니까요. 막달인 형님한테 제가 어려운 부탁하겠어요? 음식은 금방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런 자리라는 거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거야? 솔직하게 미리 설명해 줬다면 나는 여기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실까봐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신경 좀 써 드릴게요. 동서는 테이블 위에 꽤 많은 식재료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동서에게 화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있는 재료들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됐는데 동서가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척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를 반복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음식을 만들다 보니 몸에 꽤 무리가 왔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길래 혹시라도 진통이 시작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곤 다가오셔서 일손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만든 음식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하나 둘 자리에 착석하길래 저도 숨 좀 돌릴 겸 앉는 순간 밖으로 나갔던 동서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지자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서둘러 다가와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송하다며 이해해달라고 얘기한 뒤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 빼고 전부 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듯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보니 음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막달인 저를 꼬셔서 10인상을 차리게 만든 거였네요. 그런데 꽤 무리를 했는지 아랫배가 진통이 오는 것 같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동서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겠다며 한 입 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예요? 무슨 맛이 이래요?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셔서 대충 만드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요. 그래서 회사분들이 형님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꽤 음식을 하는 것 같아 부른 건데 분위기만 망쳤잖아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옆에 있어봤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오늘 고생하신 일당이에요. 10만 원 넣어드렸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음식도 버려야 할 지경인데 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서 고생하신 게 있으니까 챙겨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린 돈으로 택시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살펴가세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맛도 지능이 높아야 잘 내는데 저희 형님이 지능이 낮아서 음식이 이 모양 이 꼴이네요. 그냥 술이나 한잔 하시죠. 동서의 행동은 저를 눈이 뒤집히게 만들어 버렸고 제가 만든 음식들을 전부 동서의 머리 위로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저를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한테 목소리 높여 화를 내거나 욕 한 번 한 적 없었던 제가 동서에게 처음으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네요. 동서도 자기 머리 위로 음식들이 쏟아져서 놀랐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서를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피하라는 말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렇게 택시를 타기 위해 배를 손으로 받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택시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던 도중에 동서가 일을 크게 만든 터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편이 하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저를 부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순식간에 제 앞으로 달려온 동서는 자기 머리 위로 음식을 쏟은 걸 용서할 수 없다며 막달인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별것도 아닌 게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며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대신 저와 동서를 떨어뜨려 놓았어요. 이미 동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성격 모르냐며 오늘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바닥에 있던 돌을 저에게 집어 던졌네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온몸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멀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제 몸부터 살폈습니다. 은경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 사람 누구야? 아는 사람이니? 삼촌,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자면 좀 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영서, 일단 저 여자부터 붙잡아.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가 멀리에서부터 봤던 행동을 보면 그쪽은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임산부인 내 조카한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잃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은경아, 일단 병원부터 가도록 하자. 제가 결혼할 때 얼굴 한번 보고 그 이후로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는데 삼촌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법무부의 법조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었죠. 정말 다행히도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발견하셔서 더 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거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은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와 아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막달인 임산부에게 돌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패대기 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몸부터 살폈고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동서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동서에 대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문제는 동서의 집안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합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는 지금 현재 징역을 받던지 합의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받게 될 텐데 남편은 무조건 징역을 보내야 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동서는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진심일까요? 저는 사람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 넘치는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구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소개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시골에 태어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동기 모임에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남편의 상황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혁 씨, 본가랑 고등학교랑 가깝지 않아? 거의 버스로 통학할 수 있던 거리던데 왜 자취를 한 거야? 나야 깡시골에서 도시 좀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한 거지만 수혁 씨는 그냥 본가에서 통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랑 비슷한 거 같았는데 학교가 멀어서 자취한 게 아니네. 왜 그때부터 자취를 한 거야? 아, 맞아. 본가도 거의 옆 동네지. 사실 나 거의 부모님이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5학년 동생이랑 같이 내쫓다시피 나오게 되었어.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항상 바빴거든. 사업한다면서 매번 출장에 밤마다 나가고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아주 어릴 적부터 눈 뜨면 거의 집엔 아무도 없고 식은 밥에 김만 꺼내놓았던 적도 많았어. 가끔씩 할머니가 와서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마저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할 줄 알게 된 거지. 동생은 나보다 더 불쌍하지 뭐. 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동생은 거의 어릴 적부터 혼자서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랑 나올 때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뭔 말 다 했지.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 나와서 산 거 아니야? 나는 그때 내가 원해서 자취하면서도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거기다가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거면 수혁 씨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지금은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혁 씨가 매일 말하는 동생이 친동생이었구나. 엄청 다정해서 난 그냥 친한 동생이라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지. 저녁밥도 다 챙겨줘야 해서 고등학교 내내 야자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때 담임한테 상황 얘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이야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커서 견딜만 했는데 아마 동생은 아니었을 거야. 동생은 내가 없었다면 의지할 곳도 없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지 뭐. 티 없이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지나야 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동생과는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남동생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밝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친구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 역시 사람이 순하고 착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도련님 부부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순하고 착했던 도련님은 일찍 자신의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원도 없었지만 간섭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트러블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 번은 동서에게 도련님과 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냐며 물어보았죠. 동서는 어떻게 도련님이랑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 생각을 했어? 나는 20대 중반에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내 주변에 그 나이대쯤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의 속도 위반이었거든. 그런데 동선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도련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동서 너무 이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쉽게 결혼을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거기다가 결혼도 큰일인데 결심하는데 어렵진 않았어? 형님, 그렇죠. 20대 중반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부모 사랑받고 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둘 다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은 항상 가족으로는 형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저 만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와, 동서 진짜 감동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 오로지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 신랑이랑 결혼하면서도 사실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섣부르게 아이를 갖겠다고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동선이는 말 그대로 극복하려고 결정한 거잖아. 진짜 멋있어. 우리는 딩크거든. 앞으로 아이는 가질 생각도 낳을 생각도 없어서 사실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동선애는 다르네.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본인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동생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도 동생은 생각보다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항상 칭찬을 했던 것이 바로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바르게 커서 자신과 닮은 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기특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신이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고 얼마 안 가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서의 임신 소식에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특히나 도련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오열을 했다고 해요.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얼른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생긴 귀한 아이는 누구보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달라졌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동서가 출산을 하고 조카가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일만 바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돌보는 걸 소홀히 했어. 나도 정말 어릴 때 결혼을 했거든.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막상 일을 놓고 보니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저절로 알아서 크는 건 아니더구나. 우리가 참 모질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생계는 매번 힘들고 가장으로서 책임은 계속해서 커지니 사실 너희들 엄마가 알아서 너희들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도 그렇지만 진혁이 상처가 크죠. 저야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거지만 진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뜻밖이긴 하네요. 저도 엄마 아빠 많이 원망했어요. 멀쩡히 계시면서 왜 나는 챙겨주지 않을까 항상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부담이 더 크셨던 거겠죠. 평생 엄마랑 아빠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다시 잘 지내봐요. 동서 부부는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남편 역시 꺼림칙했지만 잘 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서로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자주 시부모님을 보지 못했지만 동서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자주 보는 듯 했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동서 부부는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동서가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시부모님과 합가까지 하게 되었고, 동서 부부는 대출 없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동서 부부가 넉넉하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시댁으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버지, 사업은 아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적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노후도 생각해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 주변에 아버지 하셨던 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도와주실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올해 그쪽 분야의 일도 하셨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내가 이젠 나이가 많아서 어딜 가서 일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오래 일을 했다 해도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받아주는 것 없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내가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놔두거라. 연금도 있고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어. 여기 우리 둘째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문제니? 그래도요, 아버지. 진혁이도 사업하는데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일하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버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은퇴하시고도 다른 일 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일찍 은퇴하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더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아버지가 무슨 여기서 더 일을 해? 그냥 이제는 손주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지. 이제 둘째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애 보니? 나 혼자 보는 것도 벅차고 네 아버지랑 같이 손주 봐야지 뭐. 그리고 둘째는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연금 쓰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시고 매달 생활비에 연금을 더해서 사용을 하시는 듯 했어요. 종종 동서에게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동서 부부가 사업장에 가스 누출 경고음이 울려 급하게 새벽에 나갔다가 폭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조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셨고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장례 이후에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기꺼이 후견인을 하시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남겨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우리가 얘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우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몸도 성치 않고 정신도 없으니 당분간은 너희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여기 집을 좀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당분간 우리 손주 좀 돌봐다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돌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선의 재산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했으니 조카한테 남겨준 재산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요 며칠 사업 어렵다면서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으던데 아마 채무만 잔뜩 있을 거야. 후견인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너희한테 후견인 부탁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진혁이한테 못해준 엄마 노릇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동의를 해다오. 후견인 신청에 동의해주면 바로 신청해보자.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당분간은 돌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충격이 크실 텐데 마음도 좀 추스르시고 나중에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이 돌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남편도 당분간 휴직해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조카도 아직 충격이 큰지 남편한테만 있어서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좀 부탁하마. 우리 진혁이한테 해줘야 할 게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희가 돌볼 때까진 생활비 너희 쪽으로 입금을 해줄 테니 부탁 좀 하자. 시부모님께서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셨지만 바로 당장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조카를 챙기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조카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남편에게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셨던 시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많이 찾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싶어 큰아빠와 잠을 자겠다는 조카를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는지 조용해진 안방으로 들어가자 조카는 옷 안에 무언가를 넣은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뭘까 싶어 꺼내보니 신분증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가족 사진과 함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을 깨어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은 맨발로 뛰쳐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어머님 친자식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서류는 뭐예요? 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 친자식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자식인 거예요? 어째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불일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불일치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니. 진혁이가 왜 친자식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진혁이 어릴 때 데리고 온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 너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온 거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 검사는 무슨 소리고? 네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친자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 너 지금 이 저녁에 와서 친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야? 난 진혁이가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서둘러 후견인 지정한 거예요. 도련님 친자 검사만 하신 거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산들 다 정리를 해서 서류로 다 남겨두셨어요. 이거 저희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부부 재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가 아니고 자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친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잃은 부모 슬픔 진짜 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재산은 숨기셨고 아이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데요? 혹시라도 친조부모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동선의 유산 가로채지 못할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신 거 아니세요? 가져갈 게 없어서 부모 잃은 아이 걸 다 가지고 가요? 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너 지금 둘째네 잘 살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아이 맡겼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냐?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니? 오밤중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예의를 판 말아먹었어? 제가 시부모님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동서부부가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동서부부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아이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유난히 동서가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역시나 학가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 저 사실 형님께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만 지나고 지방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요. 사업도 정리하고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남편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분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형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 그래도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간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저번에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실례일까봐 못 물어봤었거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가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미리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은 그냥 두고 그냥 저희만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려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서의 표정에서 합가의 고단함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부모님은 분명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동서 부부가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왜 서류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다가 왜 시부모님이 재산이 별거 없다고 했는지가 궁금했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어떠한 영문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미 사업 정리를 할 때 후견인으로서 친족들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사업 정리할 때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받아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사업 운영할 사람도 없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당신 말대로 그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맞아. 당신은 그것 좀 알아봐줘. 동서가 그때 나한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싶네. 동서네가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어머님께 보냈다고 했거든.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조카 보는 생활비 주신다고 했던 것도 조금 주시고는 말았잖아.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당신한테 직접 보내주고 계신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네. 뭐야? 그때는 재산 정리를 하고 매달 조금씩 보내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두었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겠다 하고는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 이미 재산의 상당수는 처분이 된 것으로 보였죠. 남편에게는 아이가 어리니 양육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모든 재산들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저에게 주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부모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한 시부모님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혁이네 재산들 다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진혁이가 어떻게 입양이 된 거예요? 어머니,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혁이네 재산 그거 다 조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거 임으로 그렇게 처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혁이네 채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 넌 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편을 들게 됐니? 어차피 죽은 애. 그래,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진혁이 걔 우리 사업 때문에 입양했던 애야.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어디 유명한 곳에 갔더니 남자애 하나 더 있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보다가 걔 입양한 거고. 근데 막상 입양해 왔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났지 수입은 그대로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같이 내보낸 거야.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라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런 무책임한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진혁이한테 입양했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요? 적어도 입양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라고 용서 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합가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한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어차피 쟤 크면 기억이나 하겠니? 쟤는 고아원으로 보내거라. 어차피 진혁이도 내 자식 아니고 우리가 돌볼 이유가 없지 않겠니? 재산은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어? 그 전이야 진혁이네가 생활비 보내줬지만 이제는 걔네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혁이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잖아요. 그건 다 어쩌고 재산을 처분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간 남동생을 돈줄로만 생각했던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거기다가 조카에게 남겨준 재산마저 본인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서는 시모가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독하게 엄마를 고소할 수가 있니? 죽은 애가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수혁아, 정신 차려. 진혁이 네 친동생 아니다.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사업도 정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겠니? 제발 고소 취하해다오. 진혁이 내가 왜 죽기 살기로 이랬는지는 아세요? 그 위험한 일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자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보고 자란 건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였는데 진혁이는 그 아픔 자기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하고 돈만 받아쳐 먹었던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미안하다. 우리 생각이 짧았어. 끝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진혁이 재산 처분한 거는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마.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처벌 좀 안 받게 해다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진혁이 자식 키우려면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진혁이네한테 생활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라도 처분해서 받아야지 어쩌겠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변한 게 없네요. 진혁이 친자 검사한 거 언제인지나 아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그 검사 어머니네랑 합가하기 전에 검사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합가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 이용해 먹기나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다시는 제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우리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제발 수혁아, 그러지 말고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혁이네 재산도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집은 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건강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일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일도 안 하시고 진혁이네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진혁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라서 부모님 덕 보면서 자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곳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때 잘못 뉘우치셔야죠. 조카의 후견인은 다시 남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했던 재산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인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시부모님은 종종 저희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 모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카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동생이 남긴 귀중한 보물을 잘 돌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착했던 동서 부부가 유난히 보고 싶은 날입니다. 조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동서 부부만큼이나 조카가 바르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